성장하다가 성장세가 조금 이렇게 둔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의 트렌드 기준에서 본다면 트렌드 밑으로 GDP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트렌드가 반대로 하락했다면, 자, 트렌드가 하락했어요. 잠재 GDP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 GDP는 잠재 GDP보다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GDP의 증가 추세가 조금 꺾이긴 했는데, 만약에 잠재 GDP가 훨씬 더 많이 꺾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GDP 갭이 0보다 큰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잠재 GDP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즉각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GDP가 이렇게 증가 추세가 조금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대부분의 경우에 리세션이거나 혹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거나, 다시 말하면 GDP 갭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실제 GDP가 포텐셜 GDP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잠재 GDP가 떨어진 거라고 나중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트렌드보다 밑에 있으니까 GDP 갭이 마이너스여서 경기 부양을 위한 몇 가지 안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잠재 GDP가 더 떨어져서 실제 GDP는 잠재 GDP보다 위에 있고요. GDP 갭이 플러스인 상황이 나타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당시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세요. 자, 만일 잠재 GDP가 하락해서 실제 GDP가 하락한 것이라면 여전히 GDP 갭은 이제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고,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쭉 성장해 가다가 잠재 GDP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 GDP도 같이 트렌드를 따라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GDP 갭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자, 트렌드가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트렌드가 여전히 일정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리세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바로 요 시점에서는, 이게 포텐셜 GDP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불필요한 경기 부양책을 쓸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 경기가 오히려 과열될 수 있겠죠. 실제로 미국의 70년대에 나타났던 이제 실제 GDP, 그 액추얼 GDP의 이제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잠재 GDP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제 데이터가 조금 쌓이면 분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이게 당시에 우리가 GDP 갭이 마이너스였던 것이 아니라, 리세션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포텐셜 GDP가 하락했던 것이구나라고 이제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잠재 GDP의 추세가 하락해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상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조금 더 과장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이런 상태고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상태고요. GDP 갭이 0인 상태겠죠. 자, 이 경우에는 GDP 갭이 0보다 큰 상태고요. 잠재 GDP의 추세 하락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정책을 잘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잠재 GDP의 추세 하락을 오인해서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다고 해석한다면 리세션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IS 커브가 아래쪽으로 혹은 안쪽으로 이동했다. 원래 IS 커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IS 커브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했다, 아래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은 확장적인 통화 팽창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펴려고 하겠죠. 우리 지금의 이제 용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혹은 뭐 당시에는 통화량을 늘렸겠죠. 경기는 오히려 과열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시죠. 원래 이제 점 A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텐셜 GDP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실제 GDP가 포텐셜 GDP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GDP 갭은 여전히 제로예요. 그냥 포텐셜 GDP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장기 실질 이자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죠. 자, 물론 이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트리키하긴 한데, 우리는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이 이제 일정하다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어떻게 현재 상황을 해석한 거냐면,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해서 IS 커브가 아래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자율 수준이 여기니까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을 테니까 현재 경제가 A에서 B로 점 B의 상태에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고요. 명목 이자율을 인하를 하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정부가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IS 커브, 총수요 충격으로 인해서 이동한 IS 커브와 이제 MP 커브가 만나는 이제 이 점까지 경기를 이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IS 커브가 이동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거시경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IS 커브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 A에서 점 D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인하해서 오히려 경기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GDP 갭이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사실 그냥 점 A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텐데, 중앙은행이 상황 인식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경기는 과열될 것이고, 우리가 필립스 커브로 가서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바로 그 필립스 커브입니다. GDP 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인플레이션 증감 델타 파이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림으로써 경기가 오히려 과열이 되고요. GDP 갭은 0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원래 점 A에 있었는데 거시경제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T기의 인플레이션율은 T-1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같았는데요. 여기서 우리 합리적 기대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 가지고요. 합리적 기대 얘기는 사실 과거의 합리적 기대를 무시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합리적 기대는 사실 더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적응적 기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원래 사용을 했던 필립스 커브를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니까 점 A에서 점 D로 이동하겠죠. 점 D로 이동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 증감은 이제 0보다 커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T 시점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T-1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보다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실제로 포텐셜 GDP가 떨어져서 액추얼 GDP가 떨어진 것인데, 자, 이것을 액추얼 GDP가 단순히 떨어졌기 때문에 리세션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낮추고 오히려 경기가 과열이 되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